현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2차례 수도권 공급 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답니다. 많이 노력하셨죠. (3080)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보도자료 뒤에 있는 것처럼 3월 31일 날 나왔는데, 정부는 매수세가 안정화라는데 과연 그런가? 현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2차례 수도권 공급 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답니다. 많이 노력하셨죠. 많이 노력하셨는데, 특히 3080 2월 4일 날 나왔을 때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공공 직접 시행 정비라든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새로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격, 거래량, 매물, 매수 심리 등 모든 지표에서 시장 안정 흐름을 포착했다.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안정화도 일부 있지만 과연 모든 곳이 이런가?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가 2% 떨어질 때 고가는 82% 급등. 양극화 지수 5분기 배율 4.7에서 8.8%로 8로 역대 최고치. 1분기 아파트값 2% 떨어질 때 5분위는 82% 올라.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 심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 편에 2017년도 5월 달에 1분위, 아래쪽이 이제 1분위죠. 1분위가 1억 1,837만원 정도, 1억 1,837만원 정도 되네요. 4천원. 어쨌든 이렇게 됐고, 2021년 올해 이제 3월에 보니까 11억 5,999만 3천원. 떨어졌죠. 2017년도에 대비해서 떨어졌다. 이 논리인데, 중요한 건 5분위. 가격이 높은 곳은, 그러니까 5억대 정도였죠. 5억 6천 했던 게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 나름대로 상승폭은 엄청 커졌고, 저가 아파트만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이, 강남 가면 좋은 지역들 가보면 가격 많이 안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안정화라는데 과연 그런가? 그러면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추진 현황을 한번 보죠.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하겠다 18년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20년 작년 5월 6일날 8월 4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전세 대책에 대해서도 11월 19일날 작년 발표했고요. 공공주도 3080 확대 방안도 2월 4일날 올해 얘기했고, 이제 다섯 번째 3080 주택 공급 방안 1차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을 3월 31일날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1차 선도 사업 후보지 선정했고, 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했답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1차로 서울 4개구 21곳을 선정했다. 그래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4개구를 21곳을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후보지 접수 현황을 보면 후보지 접수를 해서 288곳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자체가 제안해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죠. 도심 복합,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재생, 그 다음에 기타 해서 288곳을 지자체에서 제안을 했고, 민간이 제안한 건 정비사업 7곳, 도심 복합 사업 24곳, 소규모 정비 13곳, 기타 9곳. 지자체가 제안한 게 훨씬 더 많죠. 민간은 53곳입니다. 후보지 접수 현황을 보면 은평구가 가장 많고요. 후보지 사업 효과를 정부에서 볼 때 용도지역 종상향, 기존 자력개발 대비 용적률이 자력으로 했을 때보다는 평균 111% 정도 상향이 예상되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 도시 규제 및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할 거다. 후보지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면 토지주 수익을 증대하겠다. 공급 물량 증대로 우선 분양가의 시세 대비 63.9%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대로만 가면 참 좋을 텐데
토지주 수익 증대 근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에 따라 토지 수익률은 평균 29.6% 상향이 된다는데 이 시세라는 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시세 대비 토지 수익률을 시세 차익, 종전 자산가액의 시세 차익을 갖다가, 그러니까 시세는 그때 당시의 시세겠죠. 그 다음에 우선 분양가액이 있고, 그걸 뺀 종전 자산가액을 한다는데, 시세가 얼마냐? 또 우선 분양가액이 얼마냐? 종전 자산가액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또 보면, 분담금은 도시계획 심의 과정 등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 변동 가능성이 엄청 크면 어떡하죠? 그것도 되게 우려스럽네요. 어떤 기준으로 과연 할 것인가? 후보지 사업별 사업 절차, 사업 착수 절차. 이것도 되게 단어가 복잡해요. 그죠? 그 말이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도심 공공주택 복합. 선도사업 선정하고 나서 토지주 10%만 동의를 확보하면 되고 예정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10%. 예, 어마어마하죠. 이거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 정비구역 해제하려면 30%였는데 숫자가 낮아도 그냥 밀고 나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선도사업 선정하고 나서 조합 총회 의결 또는 토지주 과반수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정비계획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으로 이제 또 선정이 됐다. 그럼 혁신지구 계획안 제안 공고 공람 후 동의 확보하겠다. 소규모 재개발 선도사업 선정하고 토지주 4분의 1 동의 확보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제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선정, 관리계획, 개별 사업 추진 동의. 이렇게 사업별 선도사업을 선정하면 이렇게 사업이 5가지로 나눠지죠. 자, 후보지 개발 방식을 한번 볼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단순하게 보면 공공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 공공이 이런 내용이죠.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 특성에 맞게 개별 요건을 정하되 기존 정비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근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보면 규정이 시행령 안에서는 역세권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중공업 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층 주거지는 1만 이상이고 이렇게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칠한 이유는 앞서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사업 기준을 적용해서 면적이라든가 산업시설 비율 등을 이익의 모태가 돼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노후도도 상당히 중요하죠. 노후도. 기본이 일단 노후도예요. 노후도, 그리고 노후도, 국토부 고시도, 그리고 서울시 저층주거지도 노후도. 20년 이상은 보통 돼 있죠. 평균이 건축물 60%가 20년 이상 노후도가 돼야 되고요. 여기만 저층주거지 시행령에서는 50%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중공업 지역은 노후도 얘기는 많지는 없네요. 노후도 얘기는. 그래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는 노후도가 굉장히 노후도를 봐야 된다.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는 노후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봤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말고 아까 포함해서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규모 재개발은 어쨌든 도심 공공 복합사업 요건 중에 주거상업 공일지구라든가 주거산업 융합지구와 동일 요건을 적용하되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규모 재개발이니까. 그 다음에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쇠퇴도시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 취약 국공유지의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래서 주거재생 혁신지구가 있고요.
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있고요. 1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건축물 비율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공공 직접 시행하는 건 기존 근거 법령을 에 따른 입지 요건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차 선도사업 지구 리스트죠. 21곳 중에 얘기하는 도봉구 창동 647번지 일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곳은 용적률이 173% 정도 때 노후도가 63% 정도 되죠. 노후도 63%.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개발 방향은 고밀 개발을 하겠다. 창동, 아까 우리 이제 앞서 봤던 창동 같은 경우, 서울 기본계획에 2030 기본계획에 창동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정했을 때. 그래서 이곳이 선도사업 리스트 중공업 지역 중에 선정된 한 곳이고요. 그 다음 저층 주거지가 있죠. 저층 주거지.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 영등포 신길 4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 130%대 정도였었죠.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요. 94.9%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개발 방향은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 형태로 하겠다는 개발 방향이에요. 그래서 상업시설도 좀 조성하고, 이곳은 사업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공개발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은평 불광동, 이것도 이제 저층 주거지 개발이죠. 이곳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 일대 용적률이 높지는 않아요. 130%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노후도가 75%니까 상당히 높죠. 현 용도 지역은 1종, 2종으로 되어 있고요. 왜 1종은 낮은 거예요?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상업적, 이렇게 주거지역은 이제 준주거까지가 있는데, 1종이 이제 용적률은 낮죠. 1종, 2종으로 기존의 용적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0%대 정도 되고요.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 계획 방향을 잡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역세권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용적률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2종인데도 불구하고 110%대 정도 되거든요. 높지가 않아요. 노후도 같은 경우도 74% 정도. 개발 방향은 고밀 개발 방향이에요. 중공업 지역의 어떤 특징, 복합산업 사업을 하는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도봉구 방학역세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방학동도 좋죠. 기존 용적률 자체가 2종인데 이곳은 가산 디지털 단지보다는 용적률이 사용하고 있는 게 좀 평균 용적률이 좀 높아요. 140%대 정도 되는데 노후도 보니까 67% 정도 되네요. 개발 방향은 이곳도 고밀 복합산업 개발. 근데 이곳은 제 생각에는 이곳이 이제 철도 쪽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력 개발이 좀 쉽지 않으면 정부의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등포 역 인근, 이곳은 워낙 좋아서 기존의 용적률도 한 150%대 정도 용적률을 평균 갖고 있는데, 노후도가 77.8% 정도니까 노후도 상당히 높죠. 2종으로 보통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개발 방향은 직주 근접을 가능한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죠. 그 다음에 연신내역 인근입니다. 연신내역. 기존의 용적률도 여기는 140%대 정도 되고요. 노후도가 상당히 많아요. 83% 정도나 되죠. 이 중에 역세권 중에 가장 노후도 높은 곳 중에 한 군데네요. 여기 녹번역이 굉장히, 세전력 굉장히 91% 굉장히 높네요. 한 세 번째 정도 되네.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좋아요. 워낙 좋기 때문에 주거산업 또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계획이죠.
근본 대책에 대한 제 의견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순위, 매입 대상을 좀 기피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우선순위는 선정한 먼저 접수한 지자체 위주로 검토하고, 특히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 사업이 중단, 장기 지연된 중이거나 개발 사업 계획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해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대부분 사업성이 이제 없는 곳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선정지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제 매입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과연 선정지로 지정이 된 곳이 100%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좀 PPT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선정됐던 21곳 군데 중에 가능성이 저는 다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멸실주택 감안 시에 신규 주택이 많을까 부분이에요. 공급량의 30%는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멸실주택 감안 시 신규 주택 수가 많을까? 두 번째는 25년부터 부지 확보 시작으로 한다는데 언제 공급하느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LH 넘기는 수용 방식의 동의자가 많을까? 도심공공개발에 이제 참여한 토지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LH한테 이제 넘겨야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를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LH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싶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 30%는 공공자가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를 보통 짓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가치 부분을 생각했을 때 동의가 또 많을까 싶고요. 또 상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가들도 역세권에 이제 많이 있는데 상가주들이 동의가 좀 빨리 될까? 그 개발을 하는 동안 월세 받는 거는 또 중단이 되는데, 그리고 또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높아도 문제고요. 높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고, 보상가를 많이 주면 분양가는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변수도 많겠죠. 그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뭐가 날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날아가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백지화가 또 됐죠. 차기 대통령 때 또 만약에 어떤 분이 되실지는 내년에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후보지를 지금 선정했는데 청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철회해달라고. 또 생각해보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 정도 세입자가 살 수 있는데 그 세입자를 어떻게 또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청산 대상이라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빨리 갈 가능성이라든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단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가 훨씬 더 투자 방향은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면 공공개발 대상지라도 장기 투자라면 갖고 있다면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청산도 그때 가봐야 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월 4일 이후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시장 정책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고 내일 모레 또 선거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 근데 다만 후보들마다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선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남 얘기도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올려놨죠. 오히려 강남권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30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의견은 제 의견입니다만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봤고요. 또 선택을 잘 해보고 또 선거도 있잖아요. 꼭 가셔가지고 선거하셔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분에게 투표하셔서 부동산 시장에 좀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